제가 알기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우리나라 보험회사 자산 운용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 투자 책임자가 나와서 그 자산 배분과 투자 철학 그리고 어떤 투자의 팁을 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처음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미래세생명에서 예. 자산운용 부문을 맡고 있는 이제 조성식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 자산운용이라고 하면 고객분들께서 이렇게 보험료를 납입을 해주시면 예. 저희가 그걸 잘 운용을 해서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이제 크게 보면은 저희는 앞으로 얼마를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고정형의 그런 예. 운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고객분들께서 투자 상품을 선택을 하시면 저희가 그것을 잘 조합을 해서 좋은 투자처에 투자를 해서 그 투자 실적으로 돌려드리는 그런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예. 자산운용이 있다고 보시면 그 두 가지 형태 중에서 변액자, 액수가 변하는 네. 변액자가 들어간 게 일종의 투자형 보험인 거죠. 맞습니다. 운용 실적에 따라서 실제로 그 운용을 책임지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 좀 운용 실적은 어느 정도 잘 내고 계십니까? 뭐 쑥스럽긴 예. 하지만 저희가 5년, 3년 수익률에서는 거의 업계 제일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한 13조 정도 규모를 갖고 있고요. 13조 원의 사나이. 아이고 뭐 예. 네. 저는 그 돈의 10분의 1이라도 한번 운용하거나 좀 있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산 배분을 할 때 네. 우리가 이제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이제는 종목 선택도 중요하고 마켓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투자 수익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니까 늘 고민하시는 게 사실은 자산 배분 하시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러면 네. 자산 배분 하실 때 현재 대표님께서 하고 계시고 또 투자자분들한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인의 직접 경험을 통해서 그 얘기부터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그 투자 수익에 있어서 장기로 가면 갈수록 예. 어떤 포인트가 제일 중요하냐라는 질문을 이제 저희가 갖게 되는데요. 예. 그것에 대한 답은 사실은 학문적으로 이미 미국에서 정리가 돼서 그 재무학회에서 이제 정리가 된 이론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투자 수익률의 90%는 자산 배분에서 나오고 10% 나머지 10%는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할 것인가 또 언제 살 것인가 타이밍 예. 그 부분은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이미 검증된 사실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것을 충실하게 그 원칙을 잘 실행할 것이냐가 이제 달려 있고요. 그래서 자산 배분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모호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은 자산의 속성을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예. 그것을 어느 자산에 얼마만큼을 배분할 것인가 이것이 그 고객의 긴 투자 수익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사실 고민이거든요. 내가 뭐 펀드를 투자하든 뭐 ETF를 사든 뭐 변액 상품 같은 경우 뭐 자동 항법 장치로 운영이 될 테니까 하여튼 상품을 가입하더랄 때 먼저 고민하는 게 어느 나라에 먼저 투자해야 되느냐, 내 자산의 어느 정도를 어느 나라에 투자해야 되느냐. 네. 이것 자체가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네. 이 문제는 한번 얘기도 해주시죠. 네. 그 어떤 질문 주신 그 고민을 저희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그러면 저희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성공의 확률을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아주 재밌는 그 현상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보통 보면 미국에서 가계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 예. 근데 한국은 부동산이 많다. 그리고 또 호주도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높죠. 예. 그런데 유럽이나 일본으로 가게 되면 그쪽의 가계자산에서 주식 비중이 높은가 하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게 좀 평소에 좀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왜 그럴까라는 그런 퀘션이 있었는데 어느 책에서 이제 제가 그 데이터를 이제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걸 얻은 게 이제 있는데 그 경험에서 우러나온 거구나. 그런데 그 경험이라는 게 당대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세대 혹은 할아버지 세대의 경험에서 그게 이어져 내려온 거.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미국이 주식 비중이 높은 이유. 그 2차 세계대전이 41년부터 45년까지 굉장히 격렬하게 그렇죠. 전쟁의 기간이었는데 그때 미국이 주식 주가가 2배가 올랐다는 거죠. 예. 예.
그런데 그러면 미국은 승전국이고요. 패전국. 독일, 일본 어땠을 것 같습니까? 주식시장 휴지 조각이 됐다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그냥 폭망했겠죠.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러면 그 시대를 살았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세대 주식을 하면 어떻게 된다? 폭망한다. 예. 폭망한다가 자식 때까지 내려온 것이 일본과 독일의 지금 사람들의 경험이고요. 그 미국하고 호주는 전쟁을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저희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그 전쟁이라는 이벤트가 오히려 국부가 증가하는 그런 그렇죠. 시간이 됐던 거고 그런 성공 경험이라 그럴까요? 그게 축적된 것이 미국의 가계자산에서 주식 비중이 높게 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좋아하는 그 컨셉 중에 그 빌 게이츠가 예. 본인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게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 어떤 나라라고 그랬습니까? 미국은 전 세계 인구의 5%를 차지를 하고요. 예. 전 세계 부의 24%를 미국이 차지를 하고요. 그리고 전 세계 혁신의 60%가 미국에서 나온다. 아주 짧지만 굉장히 임팩트 있는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기업의 가치라고 하는 게 결국은 혁신의 총화, 축적된 혁신이 수익으로 연결이 되고 성장으로 연결이 되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잘하고 있는 나라이구나. 잘하는 나라. 예. 이제 그런 면도 있고 또 과거에는 그런 거 있습니다. 한 나라의 GDP가 얼마인데 그 나라의 시가총액이 얼마면 GDP 대비 주식 시가총액이 몇 %이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워렌 버핏 지수라고 그렇죠, 그러죠. 그렇죠. 버핏 지수라는. 예. 그런데 이게 그 사회가 국제화되면서 사실 기업에 있어서도 국경이 별로 의미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느 기업은 자국 내보다는 해외에서 훨씬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과거하고는 좀 많이 틀려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국제적인 그 대기업이 많은 또 혁신이 많은 그것이 이제 미국이고 또 개인의 성공 경험도 많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재무학에서는 주식 자산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에쿼티 프리미엄, 주식 프리미엄이 있다. 주식 자산은 채권에 비해서 프리미엄을 갖는 자산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는데 그것이 검증된 아주 장기 동안 검증된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예. 일본만 하더라도 이제 과거에 굉장히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또한 잃어버린 30년 있잖아요. 80년대 어마어마하게 잘 나갔었죠. 그랬었죠. 그 엔티티 도코모 하나가 독일 증시보다도 더 맞아요. 엔티티가 더 컸었으니까 시가총액이.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예를 들어서 변액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일본 주식에다가 계속 투자를 했다고 하면 지금같이 잃어버린 30년이 되면 그걸 어떻게 완전 점점 꽝이죠, 꽝. 쪼그라드는 예, 꽝이죠, 거에서 꽝. 자기가 연금을 예. 받는 거잖아요. 한국의 성향은 또 일본하고 좀 많이 틀리기 때문에 한국의 미래가 일본을 정확하게 따라갈 거라고는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구조, 노령화 그리고 또 과거에 저희 그 산업 그 선배님들이 일본의 산업 구조를 보고 벤치마킹 했었죠. 벤치마킹을 했기 예. 때문에 상당 부분 두 나라가 겹치는 산업 구조 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향후 10년, 20년 후에 안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한국의 주식에 자기 노후 자산에 메인이 가 있다. 이것 또한 상당히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이제 업계에서 가장 큰 자산 배분 펀드를 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고객분들께서 그 펀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3개월마다 한 번씩 그거를 다 리밸런싱 조정을 해드리는 예. 그런 펀드를 하고 있는데 그 펀드에서 지금 미국 비중이 65%. 65%나요? 네, 네. 그럼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도 자산 운영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미래생명의 변액 상품에 가입하시고 네. 계실 거고 딴 자산도 운영하실 텐데 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산의 몇 %, 그 주식 자산의 몇 % 정도를 미국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뭐 자사주라든지 뭐 이런 그런 걸 제외하고는 한 80% 정도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중국에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자산 배분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근데 실제로
그 회사 그 자산 운영하실 때 그렇게 하시고 네. 그다음에 개인 자금도 그렇게 하시고 고맙습니다. 비중은 또 이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최소한 이 정도 비중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것은 사실 뭐 딱 이론적인 건 아니지만 경험적으로 그래서 오랫동안 운영을 해오셨으니까 네. 한 몇 퍼센트 정도는 최소한 그 미국 같은 나라에 해야 될까요? 저는 한 50% 정도 절반 정도는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예. 절반 정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쪽에 자산 배분하는 것이 맞다고 네. 보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궁금한 게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빌 게이츠 얘기를 인용하시면서 미국이 전 세계 인구의 5% 정도밖에 안 되지만 글로벌 혁신의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혁신의 성장 엔진을 갖추고 있는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그런 혁신에 기대한 기업들이 많이 오르니까 지금 흔히 하는 말로 가치주 컨셉의 주식이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금 최근엔 좀 오르긴 하고 있지만 흔히 하는 말로 죽을 썼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가치주와 어떤 성장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네. 정말 가치주는 죽은 네. 거냐, 네. 성장주만 해야 되는 거냐,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도 운용력이시니까 네. 운용력 입장에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가치주와 성장주에 대한 정의는 정말 이 금융 시장에서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던 하나의 논쟁이고 또 중요한 테마이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 생각은 아마 매니저들마다 각자 다 다른 그 자신만의 정의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치주와 성장주를 제 나름대로 소화하고 있는 이제 사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 운송의 역사를 보면 그 마차가 지배를 하던 시절이 있었고요. 마차가 지배를 하던 시절을 지나서 이제 철도가 등장을 해서 예. 철도가 지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연기관이 나타나서 자동차가 지배를 했고 지금은 자동차 중에서도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는 예. 그런 시절이잖아요.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주는 의미가 뭘까? 결국은 특정한 기술이 기존의 산업을 판을 다 흔들어서 새로운 영역의 산업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를 산업혁명의 시기라고 예. 정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차가 지배하던 시절에 철도가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마차의 입장에서 철도를 봤을 때는 저거는 야 그거 그 큰 쇳덩어리가 지나가려면 철길이 다 깔려야 되는데 예. 그거 언제 깔고 있니? 예. 부터 시작해서 저 돈도 엄청 투자를 해야 되니까 돈 벌기도 어려울 거야. 뭐 여러 가지 논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마차는 이미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다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는 그런 산업이었을 거고요. 그 시점에서 철도는 성장 준 거고요. 예. 마차는 가치 준 거죠. 그런데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이제 이 주도권이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한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또 철도의 시대가 됐고 또 마찬가지로 철도에서 자동차로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죠. 야 길이 어딨어? 그 차가 다닐 길이 어딨어? 라고 했지만 결국은 시간의 문제였던 거고요. 그러면 그 시점마다 그러니까 혁명의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그 시점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거냐의 문제인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가치주와 성장주도 그 패러다임에서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 과거의 가치주가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이냐의 그런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과거에는 그걸로 돈을 잘 벌었는데 이 기술들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이제 접목이 되면 이 단계 과거의 번영을 누렸던 거는 이제 사그라들고 전혀 새로운 형태의 그 산업으로 넘어갈 거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오프라인 시장이나 뭐 대형마트에서 이커머스로 넘어가는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런 기술의 혁명, 4차 산업의 혁명으로 또 이해를 해보면 이거는 가치주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은 상당 부분 이제 쇠퇴 통합이 될 이커머스의 메인 그걸로 통합이 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연결해서 보면 테마 ETF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테마 ETF가 왜 지금 중요하고 잘 되는가라고 하면 지금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이
그 테마 ETF의 주제거든요. 그러면 그 주제와 관련된 그 기업들이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돈을 못 버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미래는 또 희망은 또 거기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변동성도 크지만 수익도 큰 현상이 나타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영원한 건 아닐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나면 이것들로 정리된 시대가 또 다시 도래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 산업들이 4차의 어떤 기술을 접목을 해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생기고 그렇죠. 이제 예.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럼 그 살아남으신 분들끼리 서로 또 하는 거는 그 안에서 성장주와 가치주가 또 갈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완전히 과거와 미래가 이렇게 교차되면서 결별하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예. 소위 어떻게 보면 안정된 시기에서의 성장주 가치주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로 이게 벌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의미 있게 들은 게 어떤 사회의 발전이나 시스템의 발전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단절적이고 분절적이면서 그 점프업하는 형태로 일어나는 게 훨씬 더 그 사회를 설명하는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 이론 중에 하나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지금은 보면 그러니까 혁신을 할 수 있는 기업이거나 아니면 혁신을 이용해서 그렇죠. 또 다른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가 지금 가장 중요한 잣대라고 그러는데 또 궁금한 게 저는 혁신하는 기업을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혁신하는 기업을 어떻게 판별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럼 혁신하는 기업들의 공통점이 뭘까를 한번 이렇게 예. 혁신 기업의 공통점을 봤는데요.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부합하는 기업. 이제 또 하나는 기술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자기 업에 도입하는 기업. 예. 마지막으로는 그 둘을 통해서 깜짝 놀랄 고객 경험을 전달하는 기업. 예. 이렇게 3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혁신 기업이 이제 갖는 공통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종목 추천은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네. 우리 뭐 시청자분들께서 빨리 이해하실 것 같아서요. 이제 제일 가장 상징적인 게 아마존 같은 기업인 거죠. 예. 아마존이 처음에는 무슨 온라인 온라인 서점이요. 서점으로 시작을 했지만 굉장히 많은 그 시도를 하는 가운데서 이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왔는데 거기에서 첫 번째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뭐 찾아가는 쇼핑이 아니라 집에서 이커머스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그런 모바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또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자기 것으로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배송의 어떤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현존하는 기술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들을 차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아마존과 비슷한 모델이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들이 존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압도적으로 그걸 주도권을 쥐을 수 있었던 거는 배송센터에 있어서 물류, 예. 그렇죠. 로버트가 2개가 있잖아요. 예. 수직으로 운용하는 거, 수평으로 이동하는 거. 그 2개 로봇을 발견을 하고 그 로봇 회사를 샀죠.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예. 봤는데. 그래가지고 걔네가 내가 클릭을 하면 30분 안에 그 물건을 찾아서 트럭에 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이런 것들을 다른 애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또 소비자들이 이 물품은 어느 주기로 주문하는지를 알아가지고 그 주문하기 전에 집 근처 배송센터에다 그 물건을 가져다 놓고 주문하자마자 뭐 몇십 분 안에 문 앞에 도착을 해 있다. 흔히 말하는 라스트 마일 그렇죠. 서비스인 거죠. 그게? 이제 그게 깜짝 놀랄 고객 경험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에도 맞고 또 기술도 최신의 기술을 자기 업에 접목을 시키고 그 둘을 통해 가지고 고객들이 아주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가져다 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곳곳에 있죠. 뭐 넷플릭스도 뭐 그런 예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은 저는 뭐 넷플릭스는 조금은 다른 플랫폼 기업들에 비해서는 조금 여류에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갖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네트워크 효과가 좀 단절돼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하면 저희들이 아는 사람들이 다 거기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한국에서 뭐 카카오톡을 한다든지 네. 그러면 내가 그걸 안 하는 순간 나는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 기존에 남아있던 친구들 다 잃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옮기기 쉽지 않다는 거죠. 음. 네. 그런데 넷플릭스는 디즈니 플러스가 나오거나 애플 TV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더 좋은 컨텐츠 있어, 혹은 우리 애들은 디즈니 걸 더 좋아해, 이래버리면 사실은 뺏길 수 있는 거거든요. 흔히 얘기하는 걸 이제 피 터지게 경쟁을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콘텐츠를 계속 끊임없이 내려면 그 과정에서 경쟁도 해야 되고 그럼 비용도 계속 지불해야 되고. 네. 근데 이렇게 네트워크 기업들은 한 번만 만들어 놓게 되면 투자도 많이 안 하고 돈을 계속 벌어들이니까 사실은 주주 이익이 훨씬 더 많아지는 맞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는 거죠, 그죠? 네.